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앞마당 미시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를 듣고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렇게 쉽게 풀리다니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이번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질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선생님만 그렇게 믿으면 곤란하겠죠.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줄 거라고 믿고요. 이번 강의 두 번째 미시파트 부분, 이제 이번에는요, 지난 강의 소비자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생산자 이론 파트를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경제 앞마당 8회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8회랑 9회랑 지금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파트를 좀 잘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중요한 문제들만 뽑은 거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요. 조건과 가인이 구입한 우표수에 따른 총 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들에서 문항들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만 선생님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문항 전체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총편익의 내용을 아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파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수민이가 팔고 있네요. 그죠? 수민이가 조건과 가인에게 우표를 파는데 편익은 아래와 같대요. 그래서 조건은요, 하나의 우표를 구입하면 10만 원, 10원이죠. 10원만큼의 편익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수민이는요,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의 방식 중에서 하나로 팔 것을 고려하는데 5개, 3개 이렇게 판단 말이지. 그럼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수민이는? 묶어서 팔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묶음 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묶음 판매라고 하는 것은 왜 묶음 판매를 할까요? 낱개로 하나씩 파는 것이 아니라 묶음 판매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수요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때요. 각각의 수요자들을 식별할 수가 없을 때요. 묶음으로 판매해서 두 가지의 가격을 제시를 해서 수요자를 분리시켜버리는, 그래서 판매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묶음 판매예요. 요거 단어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묶음 판매를 하는데 이제 어떤 묶음인지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건을 따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팔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세 가지 방식을 이제 각각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전제로 나왔던 게 우표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쭉쭉쭉 나왔고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조건과 가인은 순편익이 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볼게요, 여러분. 5개에 30만 원 또는 8개에 72만 원으로 팔려고 합니다. 그죠? 어쨌든 조건과 가인도 그 총편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요. 수민이도 판매 수입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양 경제 주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5개에 30만 원일 때부터 볼까요, 여러분? 조건부터 볼까요? 5개에 30만 원의 편익이요. 총편익이 30이래요. 근데 내가 드는 돈이 얼마야? 30만 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조건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왜? 하나를 안 판단 말이에요. 각각을 따져보면 좀 다른데, 그죠? 하나에 10원의 이익이요, 80원이요, 뭐 이렇게 쭉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은 우표 하나에 지금 8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8원, 6원 뭐 이렇게 갈 수 있네요. 그죠? 각각이 다른데 조건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뭐라고요? 딱 하나 묶음밖에 없는 거죠. 뭐예요? 5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30만 원을 들여서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보면요, 비용이 30만 원에 편익도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총편익은 얼마? 0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냐면요, 가인이가 문제예요. 가인이가. 그죠?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개에 7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8개에 72만 원은 가인이야. 그럼 갔는데 딱 보니까 가인은 뭐라고요? 비용이 70이죠? 비용은 가인이 지금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요, 72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반면에 얻을 수 있는 편익도 얼마예요? 72가 되네요. 그럼 편익도 얼마? 72요. 그래서 0이야. 이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가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여러분? 내가 8개를 사는 거 아니라 5개를 사겠다라고 하는 편익의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요.
가능성이 하나 더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럼 가인을 볼까요? 5개 30만 원에 샀어. 5개 30만 원에 사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0만 원이네요.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비용은 얼마? 5개 샀으니까 30만 원이요. 비용이 30만 원에 얻는 편익 얼마요? 60만 원이요. 그래서 얼마요? 30만 원의 편익이 얻었네요. 와! 8개를 샀을 때는 편익이 0인데요. 내가 5개만 샀더니 편익이 30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30만 원이네요. 30만 원의 편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0보다는 이게 낫겠지? 총편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가인은 뭐 한다고요? 예, 한다고요.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나머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죠? 아, 이렇게 찾아내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면 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몇 개 산다고요? 몇 개 사요? 5개를 사네요. 그 다음에 가인은 몇 개요? 가인도 5개를 삽니다. 자, 그러면 총 팔리는 우표의 개수는 몇 개요? 10개요.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가 돼요? 30만 원, 30만 원을 팔았네요. 그러니까 6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지. 수민이의 이득은 6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가를 선택하게 되면요. 모두 10개의 우표가 팔리게 됩니다.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했네요. 10개의 우표를 팔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얻는 이익이 얼마라고요? 수민이가 얻는 이익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죠? 판매 수입. 자, 그러면 가는 해결했네요. 1번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하게 되면요. 이제 나예요. 나의 케이스를 보니까 이번에 나의 조건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셔도 되겠죠. 똑같은 방법을 외가시면 됩니다. 30만 원이요. 역시 저거는 차이가 없죠. 가랑 똑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번에 뭐가 바뀌었어요? 41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8개를 파는데 41만 원이래요. 그죠? 비용이 얼마? 41만 원. 얻는 편익은 72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얻을 수 있는 그러면 총 편익은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 빼고 난 순편익은 얼마가 돼요? 72만 원에서 41만 원 빼면 31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얼마라고요? 31만 원. 가보다는 나가 좋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번 봅니다. 나를 채택하면요. 모두 13개의 우표가 판매됩니다. 맞나요, 여러분? 가인이 몇 개요? 나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나는요. 저거는 몇 개 산다고 했어요? 저거는 5개요. 가인은 몇 개 살까요? 여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당연히 8개를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13개의 우표가 팔리네요. 근데 판매 가격은 얼마예요? 30만 원에 한 묶음 팔고요. 41만 원에 한 묶음 파니까 여긴 71만 원의 71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됐죠? 3번 볼게요. 자, 13개 우표가 판매된다. 2번 맞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3번 봅니다. 다를 채택하면요. 다는 여기네요. 그죠? 3개에 24만 원이냐 아니면 8개에 53만 원이냐. 그럼 3개에 24만 원. 역시 순편익이 여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8개에 얼마요? 8개에 53만 원이네요. 8개에 53만 원이니까요. 8개에 53만 원에 팔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빼면 19만 원이네요. 순편익은 얼마? 19만 원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봅니다. 다를 채택하면요. 모두 11개의 우표가 팔리게 됩니다. 어떻게 팔려요, 여러분? 조건이 몇 개? 3개를 살 거고요. 그 다음에요. 가인은 몇 개요? 8개를 사겠네요. 어쨌든 순편익이 19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총 11개의 우표가 팔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볼까요? 수민의 판매 수입은 나를 채택할 때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민의 판매 수입은 아까 살펴보니까 여기서는 71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8개 다 볼게요. 다를 판매하면 얼마요? 24만 원에 53만 원이에요. 둘이 얼마예요? 하나씩 아까 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얼마? 77만 원이에요. 가장 큰 거 얼마야? 판매 수입 가장 큰 거 다네요. 그죠? 그래서 다를 선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수민의 판매 수입은 나를 채택할 때 아니요. 뭘 채택할 때요? 다를 채택할 때 가장 크다. 얼마? 77만 원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5번 볼까요? 세 방식 모두에서 가인의 순편익이 조건의 순편익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죠. 조건의 순편익은 얼마였어요? 다 빵빵빵 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윤의 극대화다. 그죠? 이익의 극대화. 어떻게 하면 총 판매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묶음 판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역시 합리적인 선택, 이윤 극대화 전략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재밌는 문제였죠,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서 더 재밌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재미있는 문제였죠. 우리 8회 1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가에 볼게요. 주 꽃내음은요, 방향제를 한 개당 10만 원의 비용으로 독점 생산합니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선생님이 하나 빠졌는데요. 어떤 거냐면 맨 앞에요. 주 꽃내음은요, 영구적으로 좋은 향기를 내는 뭐라고요? 영구적으로요. 영구적이야. 다시 말하면 이 영구적이라는 말이 표현하는 바가 뭐냐면요, 방향제를 한번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에서 다시 방향제를 살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제. 핵심 뭐라고요? 이런 영구적이라는 말은 이제 시장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물건을 사러 다시 시장에 나오는 소비자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사면 끝. 그죠? 이러한 재화, 이러한 성격, 뭐 한 번 사면 끝은 아니지만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재화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내구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내구재가 있으니까 내구재가 아닌 재화들이 있겠죠? 그럼 뭐가 돼요? 앞에 비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비내구재라고 이야기해요. 듀러블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사용 가능한,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쭉 계속 사용한, 반복 사용 가능한 재화들, 그죠? 여러분 집에 있는 상당수의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이, 그죠? 내구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재화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꽃내음은 방향제를 개당 10만 원의 비용으로요. 일단 뭐라고요? 비용이 10만 원이네요. 내구재를 10만 원을 주고 삽니다. 10만 원을 주고 생산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주고 생산합니다. 독점 생산합니다. 이런 것도 전제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 물건을 공급하는 재화는 하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A 마을의 잠재적인 소비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역시 그들의 지불 의사는 50만 원, 25만 원, 15만 원. 이거 역시 수요곡선 쭉 그려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지불 의사가 있고요, 25만 원 지불 의사 있고 15만 원의 지불 의사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간단한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50만 원에 판매하기, 예를 들어서요, 문제의 조건 쫙 빼고요, 50만 원에 판매하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3명의 소비자가 있다, 세 유형의 소비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3명의 소비자로 생각하면요, 50만 원에는 몇 명이요? 1명이요. 맞죠? 그러면 50만 원을 팔 때는 1명의 소비자가요. 근데 생산 비용이 얼마라고 했어요? 10만 원이지. 그러니까 얼마의 이윤이요? 꽃내음은요, 40만 원의 이윤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25만 원에 판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25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럼 몇 명이 사요? 50만 원의 지불 의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25만 원 갖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사는데 역시 얼마요? 생산비 10만 원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5만 원에 팔리게 되는 거고요. 둘이니까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은 얼마? 30만 원. 반대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경우로 15만 원이래요. 15만 원에 판매하면요, 몇 명이 사요? 50만 원, 25만 원, 15만 원 다 사는 거죠. 몇 명이요? 3명이 산단 말이지. 근데 10만 원의 비용이 드니까요, 얼마? 5만 원에 3개 파는 거네요. 15만 원의 이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재화를 판매할 수 있는, 얻어서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요, 40만 원, 30만 원, 15만 원이란 말이에요. 각각의 케이스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생산자들은 뭘 팔아야 돼요? 요거 팔아야 되지. 맞죠? 이윤이 극대화 조건이니까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이 여기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50만 원에 팔고 이제 이 50만 원의 방향제를 산 사람은 시장에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 사람들 다 팔고 난 다음에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25만 원을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15만 원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최하합은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원이 되겠지. 맞죠? 각각에서 얻을 수 있는, 그죠? 생산, 판매 수입을 구하면 되니까. 당연히 비용을 빼버리면, 그죠? 60만 원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판다라는 거죠. 기억은 얼마에 된다고요? 50만 원이에요. 니은은요? 그러면 25만 원이에요. 디귿은요? 15만 원이에요. 각각 지불 의사가 있는 가격에 판매하면 된다는 거예요. 끝. 그죠? 그럼 6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얘가 합리적이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세트 문항이었죠, 그죠? 그래서 16번 문제 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17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밑줄 친 부분이 뭐라고요?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이야기요. 다에 근거해서 B 마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요. 자, A 마을에서 판매를 마친 주 꽃내음은요, 이 방향제를 B 마을에서도 판매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후 B 마을의 소비자 수와 유형은 A 마을과 동일해요. 그러면 50만 원, 25만 원, 15만 원이잖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주민들은 꽃내음이 A 마을에서 어떤 판매 정책을 폈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지난 강의에서 살짝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정보가
대칭적이라는 거죠. 기업과 소비자가 정보가 대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죠. 왜? 50만 원에 판매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겠지. 기다려. 25만 원에 판매해도 기다립니다. 내구재니까요. 한 번 쓰면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좀 높은 가격에 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10만 원에 15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때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보기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요. 주 꽃내음이 A 마을에서와 같은 판매 정책을 펴면 B 마을의 사람들은 일부 주민들은 구매를 미루려고 할 것이다. 누가요? 50만 원의 집으로 이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요. 25만 원의 집으로 이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매를 미루려고 하겠죠. 왜? 미루면 싸게 살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기억 맞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니은이요. 주 꽃내음은 결국 25만 원의 이 방향제를 지속적으로 아니죠. 결국 얼마예요? 15만 원에 판매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됐죠? 왜? 아무도 안 살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주 꽃내음이 B 마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유는 A 마을보다 적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럼 B 마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예요? 결국 이거죠. 15만 원에 판매해서요. 3개 팔아서. 그죠? 15만 원에 판매해서요. 3개 팔아서 15만 원의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요. 지불 용의 금액이 낮은 주민일수록 더 큰 편익을 누리게 된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말이죠. 깔끔하게 찾아낼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키포인트는 뭐였어요, 여러분? 결국 내가 이 지불 용의 가격을 어떻게 기업과 수요자가 각각 어떻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였을 거고요. 16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던 것처럼 판매를 딜레이 시킬 수 있구나. 각각의 판매 수입의 판매 전략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반응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8회 17번 문제 2강의 두 번째 문제 해결을 해 봤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회로 넘어가서요. 생산자 이론에 대한 9회 모의고사, 9회 시험에서는요. 경제 한바탕 시험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보자고요. 1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갑은 판매점을 운영하는 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판매점을 운영하는 을에게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갑의 신발 생산 비용은 한 켤레 2만 원이래요. 자, 볼까요? 자, 갑은 신발 한 켤레를 생산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든다고요? 2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갑이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하는 사람이니까요.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중에서 납품 가격을 선택하면 이게 여러분 조건이에요. 갑이 선택을 하면 을이 뭐 한다고요?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고요. 갑이 선택하면 을이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놓고 갑은 생산비 2만 원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역시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뭐냐? 이걸 따져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납품 가격을 보세요, 여러분. 납품 가격이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생산 비용이 2만 원이니까요. 갑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이요. 얼마? 제로. 그죠? 그 다음에요. 납품 가격이 4만 원일 때는요. 2만 원. 6만 원일 때는요. 4만 원. 그죠? 8만 원일 때는 6만 원. 10만 원일 때는 8만 원이죠. 그죠? 갑이 얻을 수 있는 단위당 이윤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 몇 개 팔렸냐? 판매량이죠. 왜? 판매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가격 곱하기 수량이 이야기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0이니까 0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2만 원이 남는데 몇 개가 팔렸어요? 3개가 팔렸네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 6만 원. 여기는 4만 원이 남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2개가 팔렸네요. 8만 원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요. 6만 원이 남는데 1개 팔렸어요. 그럼 얼마? 6만 원이요. 자, 그 다음에 8만 원으로 파는데 빵개네요. 그럼 판매 이유는 없어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여러분들을 가장 혼동시키고 혼란시켰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판매 수입하고요. 여러분들이 판매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납품 가격을 혼동하지만 않으면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이 납품 가격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납품 가격은 뭐예요, 여러분? 비용이잖아. 그죠? 납품 가격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을의 입장에서는 비용이거든요. 그럼 우리 바로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저 전체 판매 수입에서 뭐 빼야 돼요? 비용을 빼고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죠? 핵심은 뭐라고요? 판매 가격과 납품 가격이 혼동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을의 입장, 갑의 입장은 충분하게 봤죠. 그럼 갑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 판매 가격이요. 6만 원일 때, 납품 가격이 6만 원일 때가 제일 좋죠. 갑에게 있어서는요, 뭐가 제일 좋다고요? 납품 가격이 6만 원일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맞죠? 이윤이 극대화 되거든요. 근데 을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을은요, 판매 가격을 보니까 64, 24만 원. 근데 여기서 이제 판매 가격은 2만 원씩 납품 가격에 다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만 원을 판매 가격은요, 납품 가격은 얼마요? 2만 원이니까 여긴 4만 원의 이윤이 남는다라는 거고요. 맞죠? 을의 입장에서는요, 여긴 4만 원만큼 남고요. 여기는요, 4만 원에서 7만 원 뺐으니까 3만 원 남고요. 여기는 2만 원 남고요. 여기는 만 원 남아요. 그럼 여기는 안 남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판매 수입을 보자고요. 4개 4만 원이 남는데 판매량이 4개니까 얼마요? 16만 원의 이익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만 원, 여기 9만 원이네요. 여기는요, 2만 원이 남는데 4만 원이요. 그죠? 여기는 만 원이 남는데 한 개 팔았네요. 만 원이요. 여기는 얼마? 빵원이요.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런데 핵심 뭐야? 딱 보면 알 수 있죠? 어디요? 을의 입장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남는 건 얼마일 때요? 판매 가격이 6만 원일 때. 그래서 이게 경제 한바탕 문제에서 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혼동시키기 위한 함정을 판 거죠. 뭐예요? 판매 가격 6만 원, 납품 가격 6만 원일 때 각각의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접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가장 문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혼동했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마지막으로요. 세트형 문제였죠. 그죠? 10번, 11번 문제였는데 10번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갑이 자신의 이윤을 최대화하고자 할 때 갑의 납품 가격은 얼마가 된다고요? 6만 원이요. 생산 가격, 판매 가격이 아니라 납품 가격이 얼마 된다고요? 6만 원이 되고요. 이때 갑과 을의 이윤의 합은 얼마가 된다고요? 12만 원이 된다고요. 왜요, 여러분? 8만 원의 갑의 이윤. 그리고요, 여기요. 을의 이윤 얼마나? 4만 원. 그래서 얼마? 12만 원의 이윤. 판매 가격이 얼마예요? 그때 8만 원이죠. 요걸 조심하셔야 되죠. 납품 가격은 6만 원, 판매 가격은 8만 원. 이게 포인트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세트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해결했고요. 이제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우리 지금 풀어야 될 11번 문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두 사람의 이윤의 합을 최대화하고자 할 때. 핵심은 뭐라고 여러분? 갑과 을이 두 사람의 이윤을 최대화하려고 할 때 둘의 합이 최대인 걸 찾으면 되겠죠. 그죠? 얼마예요? 여기죠. 그렇죠? 둘의 합이, 이윤의 합이 최대로 나타나는 거야. 판매 가격이 얼마일 때? 6만 원일 때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틀린 걸 고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사실은 성향이 똑같죠? 뭐예요? 을이 갑의 공장을 매입해버리거나 아니면 갑이 을의 판매점을 매입해버리면 서로 사업의 양도를 통해서 서로 그죠? 하나로 통합해버리면 이걸로 갈 거 아니에요. 가장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는 거죠. 1번과 2번은 성향이 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이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갑이 전체 납품 대금 중 4만 원을 을에게 돌려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전체 납품 대금 중에서 4만 원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전체 납품 대금은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4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다 4만 원을 빼버리면 되죠. 문제가 아주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 구한 것 중에 다 4만 원 빼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일 때요? 납품 가격이 6만 원일 때죠. 여기가 4만 원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각각 4만 원씩 빼기 하면 되거든요. 빼기 4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10번에서 구했던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4번이요. 을이 납품 가격과 상관없이 이제 판매 가격을 6만 원으로 고정하기로 계약한다.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뽑은 문제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제 계약을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납품 가격과 상관없이 판매 가격을 6만 원으로 고정해서 강제 계약을 맺어버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4번도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5번이요. 갑과 을은 이윤을 합한 후에 이윤을 합하면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고? 여기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7대3으로 나눠요. 그럼 갑이 16만 원에 70%요. 그리고 16만 원에 30%. 대략 한 11만 원하고 4.8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갑도 이익이고 을도 이윤이 되겠네요. 이익이 되니까 서로 계약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다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였는데,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할 부분은 판매 가격과 납품 가격만 헷갈리지 않았다면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2강의 세 번째 문제 9회 시험 경제한마당 시험의 1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번 강의 두 번째 강의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네요. 자, 9회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흥성기업은요, 평균 고정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 다음과 같이 시장에 45원이 주 이용 극대화. 선생님, 제가 문제를 봤더니요, 이게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자체도 모르겠고요. 큰일 났어요. 네, 그죠. 큰일 났어요. 자, 그러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추론 가능한 이야기다, 그죠?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조금 벗어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 개념을 확장해서 추론해 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추론 가능한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자, 시장 가격이 얼마라고요? 45원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내는 비용이 45만 원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핵심은 일단 저기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 비용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가변 비용이에요. 자,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나오는데요. 이 고정 비용하고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출량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이걸 고정 비용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 기계. 내가 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 와플 만드는 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기계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 기계요. 생산량의 최대 생산량이 1000개야. 근데 내가 100개를 만들던 1000개를 만들던 기계 하나의 가격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 비용이야. 그러나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잖아요. 변한다라는 거죠.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뭐야? 산출량과 관련된 비용이야. 산출량과 관련된 비용. 어떻게 관련이 있는데요? 산출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시 말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뭐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있잖아요. 내가 아이스크림 만든다 생각하면요. 뭐 사야 돼요? 우유도 사야 되고요. 그죠? 들어가는 것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밀가루 사야 되죠. 그죠? 그럼 뭐라고요? 원자재비요. 원료비요. 가변 비용 뭐라고요? 원료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잘 볼게요. 자, 봅시다. 가변 비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원료비예요. 자, 이걸 이제 총 산출량으로 나누면 이제 평균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평균 가변 비용이 나와 있고 생산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평균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변 비용을 어떻게 해요? 총 생산 산출량 전체로 나누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개를 만들 때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총 가변 비용을 알아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요. 조금 헷갈리네요. 여기 조금만 빼서 이야기합시다. 총 가변 비용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총 가변 비용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재화를 만들 때 들어가는 전체의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평균 가변 비용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 때 평균적으로 40원 든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총 가변 비용 한번 따져볼게요. 얼마일까요? 하나의 생산량 만드는데 얼마? 40원이요. 그 다음에요. 2개 만들 때 얼마요? 60원이요. 맞죠? 40원 들고요. 60원 들어요. 그 다음에 3개 만들 때 얼마요? 72원이요. 4개 만들 때 얼마요? 88원이요. 5개 만들 때요? 얼마요? 120원이요. 그죠? 120원이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가요.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80원이네요. 그죠? 쭉쭉쭉 그 다음 나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총 가변 비용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총 가변 비용을 따지면서 뭘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재화를 생산해내는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뭐예요? 재화를 하나 생산해내는데 생산 비용이 뭐보다 크면 안 돼요? 내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걸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계 비용, 마지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세요. 한계 비용은요, 동일하게 비슷하게 해요.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한계 효용이니까요. 이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의 재화를 이제 추가적인 마지널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한계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재화를 더 소비할 때 뭐라고요? 추가적으로 얻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탁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쫙 먹으면서, 우와, 100만큼의 만족이야. 근데 선생님이 옆에서, 날씨가 더운데 하나 더 먹어가고 아이스크림 하나 더 줬어요. 그때 내가 얻는 추가적인 만족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계 효용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계 효용은 내가 아이스크림 계속 먹으면서 만족이 점점 커지면 좀 이상하겠죠? 갈수록 배도 부르고 춥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체감한다고요. 그렇죠?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뭘까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를 깨닫는 여러분들. 맞죠?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를 더 생산해,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한 단위 고정 비용은 이미 의미가 없잖아요. 왜? 이건 생산량하고 산출량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야. 그러면 내가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 가변 비용이 되겠지. 됐죠? 총 가변 비용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여러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적인 비용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40원에서 60원이에요. 그러면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요? 20원이 더 드는 거예요. 이해됐죠? 총 비용은 지금 총 가변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요. 당연히요. 맞죠? 그런데 하나를 더 생산하려고 하니까 20원이 더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한계 비용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해 볼까요? 2단위 생산하다 3단위로 늘렸어요. 얼마요? 한계 효용이 12만큼 늘어나지. 자, 이 20원이요. 그리고 12원은 다 뭐예요, 여러분? 40원, 45원. 내가 판매하는 가격인 45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생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계 비용 쪽 가볼까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러분? 16원이네요. 맞죠? 16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볼까요, 여러분? 얼마예요? 32원이요. 32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아직까지 뭐라고요? 판매 가격은 45원이니까 추가적인 이익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얼마가 돼요, 여러분? 60원만큼 더 들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얼마요? 45원이에요. 한계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요, 판매 비용이 커요. 판매 수입이 커. 그러나 여기는 어때요? 비용이 더 크지. 그러니까 생산은 어디까지 한다고요? 여기까지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개를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뭐 때문에요? 한계 비용이죠. 한계 비용이 가격보다 낮은 지점까지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겠죠? 여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한 단위 더 추가하는데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얼마? 45원.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60원 들어요. 그러면 생산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형극대한 지점 여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계 효용,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다뤄봤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그러나 금방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내용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라고 하는 개념, 마지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이 단어만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한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나와도 깔끔하게 정리될 겁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요,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소비자 이론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생산자 이론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경제 성적이 실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죠? 좋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3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제 3강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선생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